자, 정관업 용수리의 건물 및 토지 매각입니다. 자, 이거는 집행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반석복지재단, 복지재단 동그라미 합니다. 복지재단. 재산 종류의 기타 일반 재산 동그라미 하시고, 이 재산 종류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기타 일반 재산, 처분 방식은 매각, 담당 부서는 법인 사무국입니다. 입찰 시간은 위에 보니까 24일 오늘 4시까지네요. 네. 24일 4시까지. 위에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아예 나와 있어요. 이름하고. 자, 토지 면적은 7,623평 동그라미에서 별표해 놓습니다. 땅이 크다, 그쵸? 일단은 부동산에 있잖아요. 뭐니 해도 큰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큰 땅을 사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언젠가는. 자, 건물 면적은 605평이고 명도 책임은 매도자 돼 있죠. 매도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매도자가 알아서 명도 다 해준다 그 말이죠. 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매수자가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일반 매매 시세보다 싸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인터넷 입찰로 하고 대금 납부 기한은 낙찰 후 90일 동그라미 합니다. 90일 협의 가능. 협의 가능 동그라미 합니다. 협의 가능. 자, 24일 4시까지 입찰하고 개찰은 3월 25일 날 바로 다음날 10시에 합니다. 최저 입찰가 26억 5천. 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위치 및 현황 기타 보시면 정관 신도시 지역 내 위치 줄 거 씁니다. 정관 신도시 지역 내 위치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병산저 수지 동그라미 중심으로 조성된 병산 테마길 지역 및 병산 먹거리 지역 내에 있으며 줄 거 놓습니다. 해운대 골프장이 인접해 있다. 자, 이용 현황은 복사용지 생산하고 소독 방역을 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 이용 중이다. 근데 기타에 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 13인승 있는데 화물용 엘리베이터 동그라미 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3,000kg, 3톤짜리 보유해 있다. 한 번씩 창고나 이런 거 물류 창고 임대 놓을 때 있잖아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고 임대하실 때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지금 용당에 앞에 쿠팡이 있었던 건물이 있어요. 쿠팡 아시죠? 쿠팡 물류 창고로 있던 쪽에 저희가 임대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임대 진행하는 게. 그래서 거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임대 놓기 좋아요. 그래서 물류 창고라든지 저희들이 내일 또 물류 창고나 뭐 그래 큰 건 아니고 월세가 뭐 한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내일 임대 계약을 저희들이 하나 하거든요. 예, 대한동에 있는 건데 청구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한 6m 뭐 이랬는데 그럼 이제 물류 창고 같은 것들 이런 거 필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 또 저희 회사에 이야기하시면은 저희하고 또 공동중개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중개 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약속했어요? 장기 등록을 끊어 놓으신 분들은 1년치 끊어 놓으신 분들은 제가 받는 강사료보다 더 많이 예, 수강료 납부하신 거에 절반을 제가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예, 어차피 1년 동안 쭉 수업할 거 같이 이제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지상 2층 건물로 지상 4층까지 정축 가능하고 줄 거 놓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 물건 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매도자가 팔 준비가 돼 있다. 이 소유주는 팔 준비가 돼 있는 마인드가 돼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팔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하고 뭐 살라고 하면 금액 올리고 살라고 하면 금액 올리고 뭐 이런 소유주하고 저희가 그 엊그저께 계약 하나 하려고 했다가 못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연동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처음에 30억 정도 시작했어요. 이분이 살 때는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사는데 35억이면 괜찮죠? 근데 건물이 다 죽은 건물이에요. 정말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이 건물이 무슨 폐간지 뭐니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또 공실도 막 있어요. 근데 30억 밑으로 해서 하면은 뭐 27억이면 사겠다 계속. 그래서 27억 안 됩니다. 이 손님을 3년 동안 제가 연락을 해왔던 분인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 32억은 돼야 됩니다. 30억에서 무조건 금액 올라갑니다. 이 물건 상업지역이고 건물 면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32억에 샀으면 되는데 계속 27억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그 8개월 동안 계속 이제 매매 금액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그 이제 작년에 35억에 소유주가 팔겠다고 35억으로 올렸거든요. 35억으로. 예,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래서 35억에 자기가 사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계약금 바로 넣고 준비 다 하고 은행 작업할 거 다 하고 모든 거 준비 다 끝나서 계약금 딱 넣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10억이 넘어가는데, 양도차익이 10억이 넘어가면은 양도세가 49.5%거든요. 그럼 딱 절반 세금 내야 되잖아요. 절반. 양도세 내고 나서 월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건물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 건물이 살 때도 대출을 안 일으켰고 가지고 있는 동안 내내 대출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못 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빼고 내가 현금을 한 30억은 지어야지만 비슷한 걸 살 수 있으니까 40억으로 작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그럼 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물건이 저희가 스타트가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시작인데, 그 물건이 한 10군데 있는 부동산에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물건 접수가. 저희가 손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물건을 붙이지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뿌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날려요, 저희들은. 그런데 제가 예외적으로 여기 수업 시간에만 물건들을 제 물건이 아닌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있고 한데, 원래는 상가건물은 공동중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 물건 같으면 저희가 하죠. 근데 다른 물건 같으면, 다른 부동산 출발 물건 같으면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야지 그 부동산에서 믿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다른 부동산에 쫓부리면 그 부동산은 조심을 하지만 그 부동산에 왔던 손님이 돌아다니면서 또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맨 앞자리에 계신 우리 대표님 그 서면에서 이제 그 상가 쪽에 하시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는 분들 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몇 번 오시고 상가 쪽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대답을 지금 저한테 호응을 해주시잖아요. 예. 호응을 해주시는 게 자기 경험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손님들이 물건들을 날린다니까요. 또 손님들이. 예. 그런데 우리 또 우리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우리 소장님 아시죠? 예,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영주 소장님 대신동 쪽에서 저하고 같이 가서 전속 중개 계약서도 이렇게 우리 6개월짜리 적었죠. 6개월. 그래서 건물 매매할 게 하나 있거든요. 1층에 커피숍 있는, 예, 그래서 소유주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없이 시설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카페나 커피 이런 거 하면서 그 집에 살면서 뭐 하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 나중에 우리 영주 소장님한테 나중에 이제 전속 중개 계약서 적었으니까 제가 단톡방에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영주 소장님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서 적어놨으니까 이번 수업 들으면서 하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진행 계약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매도자가 팔 자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진행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매도자가 팔 자세가 돼 있으면 일이 좀 무난하게 협의도 잘 되고 조율도 잘 되고 또 양보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 말이 옆으로 센 것 같지만 센 게 아니고, 이게 이 법인 사무국에서 이 직원이 나름대로 팔 자세가 돼 있으니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지상 4층까지 정축 가능하다 이런 말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가능하다라고
증축 가능한 면적이 2,300제곱미터 평방미터 약 700평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까지 파일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건물이 600평인데 한 700평 정도 더 증축해서 할 수도 있구나. 이걸 갖다가 소임들한테 브리핑해 주시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면은 체크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을 한다든지, 요양원 있죠, 요양원. 보니까 뭐 그 병산 저수지 중심으로 병산 테마길도 있고 땅도 7,000평이 넘으니까, 아니면 무슨 정신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병원 같은 거, 요양원 뭐 이런 거 하기에도 좋겠죠. 그러면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정신병원 매매를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구 안에서는 이전이 쉬워요. 그 구 안에서는.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동에 들어가면은 그 옆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는, 그 구 안에서는, 관할 지역 안에서는 보통 그냥 신고사항으로 끝나는데, 그럼 이런 데는 민원이 별로 발생이 안 되겠죠. 근처에 뭐 주거나 주택이 없으면. 그러면은 항상 물건을 보실 때, 이 물건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하면 될까? 그러면 또 이런 물건은 또 어디에 하면 좋겠어요? 이게 복지재단이니까 복지재단에서 재활 시설로, 직업 재활 시설로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 뭐 교회나 성당이나 뭐 불교나 종교단체에서 뭐 쓸 수 있는 용도로 뭐 찾는 걸로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면은 어디에 손님을 붙이면 될지를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물건 매매할 때 항상 손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물건 매매할 때 철칙이 1번이, 내가 어떤 땅을 팔아요. 어떤 땅을 만약에 101번지를 팔아요. 그럼 바로 옆에 102번지가 있으면 바로 옆에 땅 소유자한테 팔아야죠. 내가 만일에 골목 안에 있는 뒷집이다. 골목 안에 있는 뒷집. 그러면 골목 안에 있는 뒷집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잘 물고 있는 앞에 소유자한테 팔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매매할 때는 항상 근처에서 찾아야 돼요. 근처에서. 만일에 내가 어떤 땅을 팔고 어떤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보니까 주일 되니까 뭐 예배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이 신도들이 많고 교회가 좀 커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거기 교회 목사님 찾아가고 장로님 찾아가서 교회에다가 이 물건 매매가 나왔는데 혹시 살려고 뭐 이렇게 검토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시면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되게 싸게 나왔다고. 그럼 교회에서 사요. 실제로 수영로 교회도 점점 확장이 많이 됐잖아요. 근처에 다 사들여가지고 했다가 옮겼죠. 근데 남천동에 보면은 남천교회인가 수영센터 그 옆에도 그 옆에 주택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원불교 있었거든요. 원불교. 원불교 있었는데 거기도 원불교 그냥 뭐 집처럼 이렇게 쓰는 조그만 거였는데 나중에 보면 건물 짓고 뭐 옆에 다 사들이고 이랬어요. 그럼 종교 관련되는 시설들은 근처에 있는 주택들이든 건물이든 땅 있으면 사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근처에. 그러면 실제로 제가 매매한 사례 중에서 이 해운대역 가는 큰 대로 있잖아요. 해운대역 가는 큰 대로. 해운대역 가는 큰 대로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해운대역을 가는 방향 쪽에서 오른쪽에 보면 스포츠 그 용품 파는 매장이 있어요. 건물. 네. 근데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 한 분이 뒤에 써지도 못하는 땅 있잖아요. 그냥 상업지역이라는 거 가지고 써지도 못하는 땅.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차 2대, 3대 그냥 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진짜 못 쓰는 땅. 땅 평수도 얼마 안 되고. 도저히 팔 길이 없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가져가도 그게 또 옛날에 폐가 같은 주택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또 멸실전기까지 하신 거예요.
멸실등기를 안 했으면은 그걸 갖다가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살릴 수도 있는데 도저히 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스포츠용품 파는 그 소유주한테 그는 벌써 건물이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이니까 본인은 큰 대로를 물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 땅이니까 나중에 뭐 정축을 하든 뭘 하더라도 붙어 있는 땅이니까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겠냐 이러니까 가격이 얼마인데 물어보겠죠. 아, 지금 굉장히 싸게 내놨다. 그럼 자기 땅은 예를 들어서 평당에 5천만 원이다. 도를 잘 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땅 1,000만 원을 판다 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죠. 1,000만 원짜리가 5천만 원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서 아, 좋게 싸게 사줘서 수수료도 더 줄게.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수수료 더 주는 걸 갖다가 매도자인데 오히려 돈을 더 줬죠. 매수자가 나온 수수료를 갖다가 오히려 인사를 해서 더 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근처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을 보면서 정관 신도시 지역 내에 위치하는데 그럼 정관 신도시 인구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서 이 물건을 어디에 팔면 될까 이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는 지금 실무적인 걸 갖다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봤어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어디에 매매를 하고 어디에 접근을 하면 될까, 어떤 용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진행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실천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생각만 하지 실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살 때도 야, 내 건물을 30억짜리 살려고 했는데 30억짜리 살려고 했는데 만일 여기 계신 분이 뭘 살려고 했는데 뭐 30억짜리 건물 보니까 뭐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런데 야, 땅이 이게 한 8,000평 가까이 되는데 야, 요걸 사가지고 뭐 월세를 받아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월세 수익보다는 자본이득 가치를 더 크게, 자본이득 가치는 뭐예요? 매매했을 때 매도 차익을 더 크게 생각하고 접근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현장도 가보고 검토도 해보고 어디에 세를 놓으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종교단체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연수원으로 쓴다.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연수원으로 그러면 정축하는 여기다 숙소도 만들고 뭐 연수원처럼 쓰면서 안에 뭐 이렇게 족구장도 만들고 뭐 땅도 크니까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했을 때 월세도 얼마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보관을 가지고 사가지고 조금 차분하게 길게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이 금액에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설비 동력은 300kW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이력 정보를 보시면 처음에 2월 22일은 30억이죠. 근데 3월 3일 날 28억. 예. 근데 지금 얼마죠? 26억 5천. 자, 그러면 3월 22일 날 진행하고 3월 3일 날 진행하고 지금 며칠까지죠? 3월 24일까지 진행해서 25일 날 하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날짜에서 금액이 이 정도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많이 유찰됐으면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그러면 이런 기타 일반 재산이나 이용기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입찰하는 스킬이에요. 유찰이 되면 신탁공매도 마찬가지예요. 신탁공매.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돼요. 적어놓습니다. 유찰이 되면 저번 최저 입찰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보 있잖아요. 예보에서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입찰할 때는 현장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딱 유찰됐잖아요. 그럼 바로 쪼르륵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30억인데 31억, 32억 적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금보험공사 입찰하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안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입찰 투하만 서류가 몇 개 있는지 보여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입찰 시간이 뭐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제가 입찰하려고 다 봉투에다가 딱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입찰 안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1분 놔두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들 같이 웃은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그랬다가 딱 끝나자마자 쪼르륵 뛰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수익이야. 다음 차수 넘어가기 전에 그냥 바로 그날 바로 올라가서 수익이가 간 거죠. 그런데 그런 입찰들은 있잖아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입찰하는 다량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뭐 아파트 100채, 뭐 상가 뭐 몇십 개, 오피스텔 뭐 100개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는 물건들은 입찰 요령인데 만약 1일부터 30일까지 입찰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안 하거든요. 이것도 매각 측에서 이제 높게 팔기 위한 요령이에요. 그럼 1일부터 30일까지 입찰하죠. 만약 똑같은 34평짜리 아파트다. 100채를 판다. 그런데 비슷한 청수에 예를 들어서 다 향도 남향이고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만약 1일 날 낙찰가가 3억 이렇잖아요. 그러면 한 30일 날 낙찰가는 보면 3억 5천 돼 있어요. 시세는 4억이다 이러면 낙찰가가 점점 올라가요. 왜 그렇겠어요? 야, 어저께 3억에 낙찰되는데 3억보다 좀 더 써야지 안 되겠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지나면 3억 천 이렇게 입찰해요. 3억 천. 야, 앞에 3억 천에 낙찰되는데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면 이번에 3억 2천 입찰해야지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은 언제 받는 게 제일 싸게 받는 거예요? 처음 스타트 끊을 때 그때 싸게 왕창 다 땡겨 와야 돼요. 유찰되면 바로 가서 수익 계약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 뭐 용호동에 오륙도 SKB 아파트 경매 입찰을 많이 해줬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하고 이제 70평짜리 75평짜리 했는데 처음에는 70평짜리 아파트를 바다뷰 쫙 나오는데 오륙도 SKB 아파트 있죠.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금액 엄청나요. 67평 이런 거 금액 얼마인지 보세요. 그런데 4억 밑으로 낙찰 받았거든요. 4억 밑으로 70평을. 분양가가 거의 뭐 7억 5천 8억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미분양된 아파트하고 이런 것들을 할인 매매로 하는 금액이 한 5억 5천이었어요. 5억 5천. 그러니까 야, 한 4억 5천까지는 낙찰 받아도 1억 원 띄워서 팔겠구나. 왜? 할인 분양에서 매각하는 게 5억 5천이니까 내가 4억 5천 밑으로 낙찰 받으면 1억 정도 띄워서 팔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죠. 무작정 입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150채 정도 나왔거든요. 미분양이 3천억이었어요. 오륙도 SK뷰에. 미분양이 3천억. 그런데 처음에는 뭐 3억 8천, 3억 9천 받았는데 한 두 달 지나니까 3억 8천, 3억 9천 낙찰 받았던 게 4억 7천 써놔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물건이 다량으로 나왔을 때 요령은 어떻게 처음에 받아야지만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낙찰 받고 싶으면 어떻게 앞에 낙찰된 금액보다는 약간 더 써놔야 돼요. 약간 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는 기타 일반 재산이나 뭐 이런 그 이제 기업에서 파는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또 신탁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유찰이 되면 어떻게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 다음 입찰 전까지. 그런데 내가 오늘 처리 입찰가 정도에서 경쟁 입찰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뭐 26억 5천 정도에서 뭐 27억이나 27억 2천이나 이렇게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 해도 만일에 수익이 나온다라고 분석이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눈치 보고 기다렸다가 유찰되면 26억 5천에 가서 바로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유찰되면 그 다음 날짜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유찰할 때
26억 5천이면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4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26억 7천, 26억 8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살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 최저 입찰가를 넘겨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경매 입찰이나 공매 입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무조건 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저번 최저 입찰가가 얼마였지 이걸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경매정보지나 자료 보면 저번 최저 입찰가 금액 나오죠. 근데 입찰장에서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자기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경매는 부산 같은 경우는 20%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경북이나 이런 데는 30%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100, 70, 49. 100억짜리가 최입찰가 100억 시작했는데 70억. 그다음에 바로 49억. 그럼 곱하기 0.7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부산은 0.8. 그럼 100억짜리가 다음 최입찰가는 80억. 그 다음 최저입찰가는 64억. 88이 64죠. 그 다음 64억 곱하기 0.8. 이러면 산수머리 잘 안 돌아가죠. 그럼 51억 2천. 그럼 51억 2천에 또 곱하기 0.8 하면 산수계산 빨리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40.96% 돼요. 40.96. 예. 그럼 40억 9,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저번 최저입찰가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0.8에서 나온 숫자니까 나누기 0.8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지금 최저입찰가 8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80억. 나누기 0.8 하면 100억이죠. 저번 최저입찰가. 그럼 100억에서 조금이라도 더 써놔야 되겠구나. 100만 원 더 써놓을까? 500만 원 더 써놓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최저입찰가가 64억이다. 64 나누기 0.8 하면은 80억이 되거든요. 그럼 폰에 계산기 다 있으니까 빨리 딱 계산해서 나누기 0.8해서 그러면 좀 낙찰을 잘 받는 거는 뭐예요? 저번 최저 입찰가가 80억이었으면 이번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싸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79억 이렇게 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입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79억에서 하나 80억에 조금 넘겨서 뭐 한 80억 1,000만 원에서 하나 이거는 100억짜리의 가치를 넘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내가 20억 버느냐 21억 버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때는 과감하게 나는 그냥 21억 안 벌어도 돼 20억 벌고 그냥 할래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매수자의 마인드가 돼 있는 거죠. 매수자의 마인드. 그럼 손님도 그런 손님이 좋은 손님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10억 버는데 10억 버느냐 9억 9천만 원 버느냐 이 차이인데 한 1,000만 원 더 쓰시죠. 근데 판단에 관한 결정은 저희가 자문만 해드리는 거지 판단에 관한 결정은 누가 한다? 예, 본인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여기 수업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저한테 톡을 하나 보냈어요. 밤늦게. 예, 자기는 이제 놀랬다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뭘 보냈는가 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경매 입찰하는데 낙찰가가 2등하고 1등이 1원 차이 났어요. 1원.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원. 한 사람이 18억 5,999만 9,999원 적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을 것 같으면 있잖아요. 18억 5,999만 9,999원 적을 것 같으면 저는 그냥 18억 6천에서 100원만 더 쓰세요. 그럼 101원 더 쓰는 건데 101원. 18억짜리 들어가는데 100원 더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낙찰은 18억 6천. 그럼 5,999만 9,999원 적은 사람이 이런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이번에. 그런데 더 웃긴 거 있어요. 1차에서 들어갔어요. 1차에서 뭐 8억 3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멍청하게 8억 3천만 원만 딱 적은 거예요. 뭐 낙찰 안 되면 뭐 그렇게 할 바에는 입찰하시면 안 돼요. 고생해서 입찰 물건 골랐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입찰을 안 하는데 최소한 99,900원은 더 적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8억 3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낙찰된 게 누가 8억 3천만 1원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1원 차이로 떨어지고 한 명은 1원 차이로 붙고 이랬어요.
제가 입찰할 때 항상 있잖아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부터는 9자를 끝까지 적거든요. 근데 제가 99만 9,999원 이렇게 항상 적으니까 진짜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못 받는 사람이 와서 아니 뭐 9만 원 정도 적든지 9천 원 정도 적든지 몰라도 무슨 999원까지 적냐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본인이 내보다 그럼 더 적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은 90원까지만 적어요. 9원까지는 안 적고. 근데 보면은 9999 이래 들어간 사람들 보면 옛날에 저한테 강의 들었다든지 옛날에 저한테 수업 들었다든지 옛날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이 또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면서 입찰 금액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쪽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하튼 경매나 공매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낙찰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찰가 금액은 절대로 자기 좋아하는 숫자 적으면 안 돼요. 누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형 혁신도시 상가 입찰할 때 65개 입찰하는데 자기는 1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니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자기는 18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1818만 그러니까 18181818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중에 181818 적는데 나중에 1818 나가다가 누가 19 적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8,000원 안 하고 19,000원 적은 거죠. 그래 1,000원 차이로 떨어졌는데 바로 매덕 뛰어서 바로 팔았는데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입찰 금액은 자기 좋아하는 숫자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누가 철학관에서 이 숫자를 적으면 좋다던데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든지 많이 쓰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입찰 금액 요령에 관해서도 한 번 더 또 짚어보면서 했고, 이 매도자나 매수자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서구 녹산동. 그러니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한 달에 3번 수업이 너무 짧아요. 매일 해드리면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올 한 1년 동안 계속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서구 녹산동 이제 조금 간략간략하게 좀 가겠습니다. 자, 압류재산 킴코. 압류 동그라미 합니다. 압류. 킴코 동그라미 하시고. 자, 오늘 이제 우리 공매 종류별로 조금씩 보는데 지금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2번, 3번, 4번, 5번째 되면 설명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 공부가 방식이 있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2차 방정식 풀잖아요. 1차, 2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3차 방정식을 푸는데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한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들어갈 때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저 민법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1월 달부터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꾸준히 가시는데 중간에 한 달이라도 빠지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같이 가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조금씩 하지만 나중에는 설명이 좀 생략이 되고 그냥 자 물건 주소만 딱 해도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물건들 훑어보고 또 이론 심화 좀 더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자, 압류재산 킴코. 위에 보면 조세 정리팀 돼 있죠. 조세. 세금 안 낸 사람이 강제 매각 당하는 거예요. 자, 세부 용도는 답. 토지 면적은 637평, 채집자가는 50%입니다. 50%. 위임 기간은 용산 세무서, 명도 책임은 매수인. 명도 책임 매수인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명도 소송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명도 소송. 인도 명령 절차가 없다라고 적습니다. 세금 압류 국면은 인도 명령 절차가 없고 명도 소송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또 하나 더 적으시면 세금 압류 공매와 경매가 같이 진행될 때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경매보다는 한 10% 정도 싸게 된다. 자, 압류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경매 낙찰가보다는 10% 정도 싸게 낙찰된다.
자,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자연님 동그라미 합니다. 현황은 자연님. 자, 부대 조건에 보시면 농지 전답과 소원이 농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동그라미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낙찰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입찰 보증금 몰수당한다 그 말이에요.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만 소유권 이전 서류 필수 서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인터넷 입찰 보시면 대금 납부 기한이 일시불로 30일 돼 있죠. 30일. 입찰 일시 보세요. 밑에 보면 3월 21일, 그 다음 28일, 4월 4일, 4월 11일, 4월 18일, 4월 25일. 자, 여기 7일 간격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7일 간격. 7일 간격으로 탁탁탁탁 내려가죠. 1억 3,400짜리가 지금 50%까지 떨어졌는데 5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10%씩 거의 내려갔죠. 자, 그럼 23일 5시까지 3월 23일 5시까지 입찰 마감하고 나면 24일 날 11시에 개찰 일시, 다음날 아침에 11시에 개찰 일시 되죠. 매각 결정 일시, 결정에 동그라미 합니다. 결정 일시에 3월 28일 매각을 결정하는 날짜예요. 자, 위치 및 현황 밑에 보시면 차량 접근 불가능, 고지대산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해라 좋다 이게 아니고 일단은 토지 답인데 630평이나 되는데 녹산의 절반까지 떨어졌다. 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 압류재산 캠코 물건을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절반까지 떨어지면 있잖아요. 보통은 투자 검토를 해도 괜찮아요. 50% 이하 떨어지면 웬만하면은 뭐 손해보고 이제 팔진 않는데 문제가 안 팔리는 게 문제죠. 내가 낙찰받았는데 내 죽을 때까지 못 팔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판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 자손도 못 팔아요. 그러면은 또 파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디에? 임야 같으면은 산림청에, 땅 같으면 어디? 토지공사 LH에 팔면 돼요. 내가 원룸 건물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잘 안 팔리면 어디에? LH에. 정기적으로 사요. 상반기 사고 하반기 사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압류재산 정보해서 자,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맨 위에 봅니다. 국민재산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해서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인데 현황은 다르다. 자연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에 넣습니다. 자, 공부상 지목은 답인데 실제로는 고물상으로 쓰고 있다. 강서구 대저동에 보면 이런 거 많아요. 고물상으로 쓰고 있고 물건 야적장으로 쓰고 있다. 농사 짓기 어려워요. 그럼 농지증 발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현황하고 지목하고 다른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현황과 지목이 다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적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의논.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잘하면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어요. 농지를. 현황하고 지목하고 다른 경우에. 자, 그 다음 넘깁니다. 기장업 실황리. 자, 이거는 기타 일반 재산이죠. 기타 일반 재산 동그라미 합니다. 재산 종류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재산 종류에 따라서 입찰의 방법이나 내용들이 틀립니다.
위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맨 위에 보니까 02 서울로 돼 있죠? 02. 자, 동부산 강강로 9로 15 기장 센트럴 1 건물입니다. 자, 감정가 체입찰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집행기관에 한국토지신탁 동그라미 합니다. 신탁 공매죠? 한국토지신탁.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토지신탁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어디에? 그 신탁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 기획팀. 토지 면적은 834평, 건물 면적은 1118평, 명도 책임은 매수자. 입찰 정보에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이 물건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물건이에요. 오시리아 관광단지 어딘지 아시죠? 그 롯데몰 있고 롯데 기장에 그래서 더 세프월드 센트럴 원 상가입니다. 그래서 판매 시설 도구로 이용 가능하고 한데 세부 공고 내용을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 공매는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탁 공매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찰되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2번, 3번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만에 100억짜리가 50억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탁 공매는 공고문을 놓쳐버리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신탁 공매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신탁 공매 좀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계속 심화해서 제가 해드릴 건데 그럼 신탁 공매는 이걸 알면 있잖아요. 다른 거 안 쳐다봐요. 제가 강의 안내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탁 공매 이번에 좀 한다고 했는데 그냥 네이버에 있잖아요. 네이버에 부동산 신탁회사 이렇게 딱 치면 신탁 공매라고 치면 있잖아요. 신탁회사가 쭉 다 나와요. 11개 신탁회사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파워링크처럼 돼 있어요. 파워링크처럼. 그래서 각 신탁회사의 홈페이지가 다 나오거든요. 파워링크 돼가지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공고문 보시면 돼요. 공고문. 그래서 손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신탁 공매는. 그래서 공고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신탁 공매에 관한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경매 권리 분석을 준용해서 하는데 경매 권리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그걸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수하는 권리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탁 공매에 관해서 설명 잘 된 것들을 나중에 블로그에 설문 강의 그 유튜브 이제 링크해서 강의들 연결해서 제가 좀 올려놔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올리고 나서 제가 또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들어가서 좀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은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넘기시면 범일동에 근린생활시설 202호인데 맨 위에 이렇게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있죠. 이것도 기타 일반 재산 동그라미 합니다. 기타 일반 재산. 오늘 감정가는 28억인데 채입찰가가 30억 좀 더 넘죠. 감정가보다 이렇게 높게 채입찰가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KB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동그라미 합니다. KB부동산 신탁. 건물 면적 301.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면적들이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전용 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용 면적, 공유면적 분양평형 말고 전용 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는 KB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의 부산 지점. 그래서 051-896-7907 돼 있죠. 명도 책임은 매수자. 그러면 KB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고 하다 보면은 다른 물건들도 예를 들어서 창원이다, 김해다, 양산이다 이런 물건들도 공고문에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성기린 그 건설사에서 지은 그쪽에 있는 상가, 예,
주소 딱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물건이 3월 17일 날 처음에 개찰할 때는 최입찰가가 33억 5천이었어요. 33억 5천이었는데 지금 감정가보다 더 높게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번 유찰돼서 금액이 이렇게 됐고 3월 30일까지 입찰이에요. 예, 옆에 보면 23시 5 이래 돼 있는데 23시 59분까지. 자, 그다음 공매물건 요 기장음 내린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우리 비주구니까 차가 나왔는데 성능차가 나왔는데 1200만 원이에요. BMW 2000cc짜리입니다. 그래서 뭐 소형차 이런 거 사도 뭐 중고차 사면 한 돈 1000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2000cc 1200만 원 2016년도식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해치백 5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밑에 사고 이력도 없어요. 자기가 타차 가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그럼 차가 사고 안 난 차인데 1200만 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원 경매 다룰 때 있잖아요. 법원 경매장에 가시면 차도 입찰해요. 차 선박. 그래서 부동산도 입찰 진행하면서 자동차나 선박도 같은 날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입찰 물건이 좀 적거든요. 그때 그 경매에 입찰할 때는 내가 입찰 금액을 좀 정확하게 사람들을 분석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입찰 물건이 적으니까 그 부동산에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대충 누구라는 거, 어떤 거 입찰하러 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령이 자동차 경매 물건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부동산 입찰할 때 부동산 입찰 물건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입찰가 금액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이제 경매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물건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웃긴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물 위를 다니는 버스가 경매가 같이 진행되더라고요. 감정가가 한 21억인가 되는데 지금 최저 입찰가 8억인가 떨어졌어요. 버스 뒤에 보면 모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터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바다 위에 내리고 다시 바다에 내렸다가 다시 하늘로 또 가는 그런 비행기는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관광행사에서 버스가 물리를 막 달려요. 물리를 달리다가 육지로 달리고 007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 버스가 지금 경매로 하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버스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버스를 타고 바다 위를 강을 막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그러다 또 육지로 올라가고 네, 그런 게 경매 물건이 한 7만 밑으로 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매 물건을 쭉 봤는데 일단은 10분 쉬었다가 하긴 할 건데 제가 다음 3강 때 할 제 이론 프린트물도 오늘 미리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매나 공매나 한번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경매 물건을 지금 다음에 조금 10분 쉬었다가 할 때 좀 스피드하게 물건 위주로 보고 각자 질문할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성의껏 가족 일처럼 해서 성의껏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하고 제가 좀 또 목이 좀 아프고 하면은 또 중간에 한 5분을 또 잠깐 더 쉴게요. 그래서 조금 스피드하게 제가 나갈게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